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민성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황혼역,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야 할 그 시간에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묵은 관계의 매듭을 풀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 나서는 그 길, 저희 제2의 인생이 여러분의 그 고독하고도 용기 있는 여정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어쩌면 순진한 기대를 품곤 하십니다. 지긋지긋했던 부부관계도, 머리 아픈 돈 문제도 그 얇은 종이 한 장으로 모두 정리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 거라고 믿으시나요?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혼 후에 더 혹독한 시련을 겪으시곤 합니다. 수십 년간 한 이불을 덮고 살며 얽히고 설킨 부부의 연,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하게 질기게 얽힌 돈, 그 문제, 이게 정말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 깔끔하게 끊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드린 이야기는 바로 이혼 후에 벌어지는 끝나지 않은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시죠. 몇 년에 걸친 지리멸렬한 이혼 소송 끝에 법원의 조정으로 겨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후련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고요한 일상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자신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이라고 밝히며 전 배우자가 거액의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고소 금액은 무려 8억 원.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졸지에 거액의 경제사범으로 몰리는 이 기막힌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부부는 밤새 머리를 맞대고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대로 가다간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까지 빚쟁이들 손에 헐값에 넘어갈 판이니 서류상으로만 이혼해서 집이라도 아내 앞으로 돌려놓자고 애원합니다. 위기만 넘기고 다시 합치면 된다는 남편의 눈물 섞인 호소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뒤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가 나타나 그 재산 분할은 부효라며 이번엔 남편이 아닌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빚을 피하려던 꾀가 아내마저 법정에 세우는 더 큰 함정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미는 심정, 과연 어떨까요? 위기를 극복하려던 꾀가 오히려 가족을 더 큰 수렁으로 빠뜨리는 상황.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는 돈 문제, 그 처절한 법적 다툼의 세계. 오늘 사기죄와 횡령죄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황혼의 전쟁,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 일이, 내 자식의 일이, 내 친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잠시 채널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드시더라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2막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아내 이 여사님과 그런 아내를 묵묵히 내조하며 가정의 재산 관리를 도맡아온 남편 박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월급날이면 학교 격리과에서 받은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누런 월급 봉투를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는 것이 수십 년간 이어진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과 도장 자체를 남편인 박 선생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은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니 가족의 노후 자금과 아이들 교육 자금을 남편이 알아서 잘 관리하고 불려주었으면 한다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재산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듬직한 남편이 모든 것을 잘 처리해 주리라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신뢰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 부부의 미덕이라 믿었으니까요. 박 선생님은 아내의 신뢰에 보답하듯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월급 봉투를 받으면 경건한 의식처럼 돈을 세어 낡은 가죽 가계부에 한자 한자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도 쓰고 아이들 학비도 되고 남는 돈으로 당시 막 생겨나던 적립식 펀드에 넣거나 발품을 팔아가며 저평가된 작은 평수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는 등 재산을 착실하게 불려나갔습니다.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았고 모든 지출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가계부 뒤에 붙여두었습니다. 아내가 학교 일과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재산 증식이라는 무거운 책임까지 기꺼이 짊어졌던 겁니다. 박 선생님에게 아내의 월급은 아내의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네 돈, 내 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신뢰로 맺어진 경제 공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잘 자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이제 넓은 집에는 두 분만 남게 되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이 떠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부부의 오붓함이 아니라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평생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두 사람은 막상 둘만 남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함께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아내는 평생의 교직 생활에서 벗어나자 깊은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두 분 사이의 대화는 줄고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예전에는 웃어넘겼을 사소한 습관도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고 말다툼은 점점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서운함만 쌓여갔죠. 결국 두 분은 오랜 고민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황혼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몇 차례 조정을 거쳐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각자 명의로 된 예금이나 보험은 각자가 갖고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는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법원 조정실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나마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는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의 부부 생활이 비록 슬프지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1년쯤 지났을까요? 박 선생님 댁에 경찰관 2명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나왔다고 신분을 밝히며 전 부인인 이 여사님이 박 선생님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횡령이라니. 평생을 바쳐 일군 가정이 무너진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자식들 보기에 얼굴도 못 들 범죄자 취급까지 받게 된 겁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읽어본 박 선생님은 기가 막혀 말을 잃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자신이 교사로 재직한 30년간 받은 월급과 정년 퇴직금까지 합쳐 약 8억 원이라는 큰 돈을 남편에게 단순히 보관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돈은 자신이 평생 일해서 번 고유의 재산, 즉 특유재산인데 이혼 후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남편이 멋대로 쓰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는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여사님 말씀도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월급은 분명 이 여사님의 이름으로 나왔고 퇴직금도 이 여사님 명의로 받은 돈이니까요. 내 돈을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아는 횡령의 모습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아마 이혼 후 혼자 지내다 보니 지난 세월 남편이 관리했던 돈이 전부 자기 몫이었던 것 같은 아쉬움과 억울함이 뒤늦게 밀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동창회에 나갔다가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 자식에게 큰 재산을 물려준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보며 박 선생님이 조금만 더 돈을 잘 굴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평생의 동반자를 고소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조사실 책상을 내리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 돈은 결코 아내 개인 돈이 아니라고, 수십 년 부부로 살면서 아내와 함께 벌고 함께 쓴 우리의 돈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둘을 대학원까지 보내고 결혼시켰으며 지금 살던 아파트도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간 아내의 월급을 관리하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쓴 돈은 고작 몇 푼의 돈의 용돈이 전부인데 이제 와서 그 모든 돈이 아내 혼자 번 것이라면 자신은 뭐가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내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은 그저 아내의 돈이나 축내며 살아온 기생충 같은 존재가 아니냐며 깊은 배신감과 모멸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수십 년간 꼼꼼하게 기록해온 손때 묻어 누렇게 변한 가계부 수십 건, 빚바랜 통장 거래 내역, 아이들 대학 등록금 영수증, 아파트 매매 계약서까지 산더미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깊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한쪽은 내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 공동 재산이라고 맞섭니다. 평생을 경제 공동체로 살아온 부부 사이의 돈 문제를 이혼 후의 횡령이라는 차가운 형사법의 잣대로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의 판사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내의 월급과 퇴직금, 이것은 아내만의 특유 재산일까요? 아니면 부부의 공동 재산일까요? 남편의 재산 관리는 과연 아내의 돈을 대신 맡아준 보관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부 공동 재산을 함께 운영한 공동 경영이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잠시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 부부는 박 선생님네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합니다. 바로 위장이혼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김 사장님과 그의 아내 최 여사님입니다. 두 분도 참 금슬좋기로 동네에 소문난 부부였어요.
김 사장님이 밖에서 땀을 흘리며 사업을 일구면 최 여사님은 안에서 살림을 야무지게 하면서 남편을 도왔죠. 단순히 살림만 한 게 아닙니다. 젊었을 적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주상과 부기에 능했던 최 여사님은 인쇄소의 격리 업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직원이 부족할 땐 직접 인쇄기계를 돌리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간식이며 야식을 챙기며 회사를 자기 몸처럼 아꼈습니다. 직원들은 김 사장님보다 최 여사님을 더 진짜 사장님처럼 따랐을 정도였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항상 맑은 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IMF 외환 위기는 어찌저찌 넘겼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인쇄업 자체가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감이 뚝 끊기고 설상가상으로 가장 큰 거래처였던 출판사가 부도나면서 수억 원의 어음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사업은 크게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대금, 원자재값, 직원들 월급, 여기저기서 빌린 돈과 은행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밤낮으로 빗발쳤습니다. 집 문 앞에는 험상궂은 사람들이 찾아와 "사장 나와라!" 하고 소리치며 붉은 페인트로 빚이라고 써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밤마다 남편 몰래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뜬는 눈으로 밤을 새우던 김 사장님이 최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비통한 심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까지 채권자들의 손에 헐값으로 넘어갈 판이니 정말 면목 없지만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혼이라니, 제정신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부부가 힘을 합쳐 이겨내야지 어떻게 헤어질 생각을 하냐며 죽는 한이 있어도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못 박았습니다. 김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헤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잠시 남남으로 되어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재산분할 형식으로 아내 명의로 돌려놓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시작한 것이니 아내 몫이 절반이 넘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빚 때문에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고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들만 좋은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 일단 이렇게 해서 집이라도 지키고 자신이 어떻게든 위기를 넘기고 사업을 다시 일으키면 그때 다시 합치면 되지 않겠냐고 애원했습니다. 아내들과 아이들이 살 집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당장 집이 경매로 넘어갈 판인데 평생 믿고 의지한 남편은 눈물로 호소하고 최 여사님은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하다 결국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 진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인데 이 방법밖에 없다면 내가 남편을 믿어야지. 두 사람은 다음날 바로 법원으로 가 협의 이혼 신청을 하고 얼마 뒤 이혼 신고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김 사장님은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재산 분할의 원인으로 최 여사님에게 넘겨줍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 아파트는 완벽하게 최 여사님의 개인 재산이 된 겁니다. 물론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한 집에서 예전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죠. 혹시나 이웃이 볼까봐 외출도 꺼렸고 무심코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도 어색하게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부부는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는 안전하겠지.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채권자는 없습니다.
김 사장님에게 큰 돈을 빌려준 채권자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빚독촉이 심해지던 시점에 아파트 명의가 아내에게로 넘어간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 채권자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더니 김 사장님이 아니라 아내였던 최 여사님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소장의 이름은 바로 사회행위 취소소송. 말이 참 어렵죠?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갚을 날이 됐는데 친구가 돈이 없다며 버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친구가 자기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갑자기 꺼내서 얼른 옆에 있던 아내의 주머니에 쏙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장 달려가서 꼼수 부리지 말고 그 돈을 다시 꺼내 원래 지갑에 넣어두라고, 그 돈으로 바로 내 돈부터 갚아야 한다고 소리치겠죠? 이게 바로 사회행위 취소소송의 원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채무자인 남편이 빚 갚을 재산을 빼돌려 아내에게 넘김으로써 채권자인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그 재산 이전 행위를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원래의 주인인 남편에게로 돌려놓아 빚을 갚게 하라고 요구하는 채권자들이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소송입니다. 소장을 받아든 최 여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들은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이혼했고 법에 따라 재산 분할을 받은 것인데 왜 내 재산을 뺏어간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명백히 자신의 집이며 수십 년간 살림하고 남편 사업을 도운 기여분이 있는데 왜 그 몫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냐며 깊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집니다. 채권자를 피하기 위한 위장이용과 그에 따른 재산 분할. 과연 법원은 이것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봐줄까요? 아니면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사기 행각으로 볼까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결말을 보기 전에 우리는 법이 얼마나 엄격하고 냉정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혼을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아주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 편의상 정노인과 한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분은 무려 15년간 별거 중이었습니다. 남편 정노인은 오래전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아이까지 둘이나 낳고 살았습니다. 아내 한 할머니와는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사실상 남남이나 다름없었죠. 명절에도 자식들 결혼식에도 남편은 없었습니다. 가끔 생활비 몇 푼 보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였고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시선 때문에 차마 이혼 도장은 찍지 못한 채 홀로 기나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5년 만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찾아와 문을 열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아직도 당신 집인 줄 아냐는 아내의 항변에 남편은 법적으로 여전히 내 아내고 내 집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고함을 치고 집안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를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실상 남남처럼 지낸 지 15년이나 됐고 남편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걸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남남 사이의 일반 폭행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과 아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내로부터 8억 원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던 박 선생님. 과연
그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박 선생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여사님의 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범죄자의 누명을 벗게 된 것이죠. 여기에 바로 부부 재산 관계의 특수성이 숨어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 동 관리를 일반적인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의 관계로 보지 않은 겁니다. 형법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요건들이 필요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불법적으로 차지하려는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박 선생님이 이 여사님의 돈을 받아서 아내 몰래 자기만의 비자금을 만들거나 주식 투자로 날린 손실을 메꾸거나 혹은 다른 여성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당연히 횡령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박 선생님은 수십 년간 그 돈을 가족의 생활비, 자녀들의 교육비, 양가 부모님 용돈, 그리고 부부 공동의 재산인 아파트를 사는 등 오직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출한 낡은 가계부와 통장 내역에도 그런 사실들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 있었죠. 법원은 박 선생님을 돈을 맡아 관리한 수탁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사업체의 재무 담당이사, 소위 CFO로 본 셈입니다. 회사의 재무이사가 회사 돈으로 사무용품을 사고 직원들 월급을 준 것을 횡령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돈의 최종적인 이익이 회사 즉 가족 전체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내의 월급처럼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봅니다. 특유 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모님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말하죠.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 재산은 더 이상 한 사람의 특유 재산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됩니다. 마치 맑은 시냇물이 커다란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호수에 섞인 물을 다시 이것은 시냇물이다 라고 콕 집어 분리해 낼 수 없게 되는 것처럼요. 박 선생님은 비록 돈을 직접 벌지는 않았지만 수십 년간 가사를 전담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아내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의 유지와 증거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사님의 월급과 퇴직금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었고 공동재산의 관리자였던 박 선생님에게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겁니다. 즉, 네 돈, 내 돈의 뚜렷한 구별 없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살아온 황혼 부부에게 이혼 후에 갑자기 그때 그 돈은 전부 내 개인 돈이었으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것처럼 그대로 내놔 라고 주장하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부부 사이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재산 관리를 이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범죄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박 선생님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평생 동반자에게 횡령범으로 고소당했다는 마음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위장이혼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했던 김 사장님의 부부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여사님은 남편으로부터 이전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즉 집의 명의를 다시 남편 앞으로 돌려놓으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결국 최 여사님은 피땀 흘려 지키려 했던 집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법원은 김 사장님 부부의 이혼 과정 전체를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듯 샅샅이 살펴본 겁니다. 첫째, 이혼의 시점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김 사장님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채권자들의 빚독촉이 가장 심해지던 바로 그 시점에 그 두 사람은 이혼을 했죠. 법원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재산 분할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방식이었죠. 진정한 이혼이라면 보통 자신의 기여분을 조금이라도 챙기려 하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혼 후의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신고를 한 후에도 같은 집에서 계속 함께 살면서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채권자가 보낸 사람이 집 앞에서 며칠간 잠복하며 두 사람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이 부부의 이혼을 진정한 이혼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가장 이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네,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 법원은 일단 이혼신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 이혼 자체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남남이 되는 겁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혼이 유효한 것과 그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 분할이 유효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빚 갚을 돈은 숨겨두고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려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즉 사해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이용한 재산 빼돌리기도 당연히 이 사해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이 다 취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비교해 볼 다른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평생 남편의 폭언과 폭력, 도박에 시달리던 장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번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돈을 달라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방구석에 숨어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자 폭력은 더 심해졌고 장 여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과 도박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고 법원은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작은 빌라를 장 여사님에게 주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장 여사님이 식당 일을 하며 가게를 꾸리고 재산을 형성한 기여분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홀로 키워야 할 양육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의 도박빚 채권자가 나타나 김 사장님 사건처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남편 빚이 이렇게 많은데 재산을 전부 아내가 가져가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주장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 여사님의 이혼은 채무를 피하기 위한 가짜가 아니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짜 이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를 전부 받은 것이 겉보기에는 과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기여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할 양육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 분할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정당한 이혼에 따른 정당한 몫은 설령 배우자에게 빚이 있더라도 법이 보호해 준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 부부처럼 누가 봐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부부의 거의 모든 재산을 한쪽으로 넘기는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 분할로 보아 사회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혼은 이혼대로 해서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남남이 됐고 지키려 했던 재산은 그 재산대로 채권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쥐를 잡으려다 집안의 독까지 다 깨뜨린 셈이죠. 마지막으로 15년간 별거했던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남편 정노인에게 가정폭력 범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15년간 떨어져 살았고 남편에게 다른 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법률상 부부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한 그 폭력은 가정폭력이 성립한다 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왜일까요? 법은 우리의 감정 상태나 실제 생활 모습보다는 서류에 기록된 법률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나 별거 상태에 따라 법적 책임을 마음대로 달리하여 적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남남이지 라는 각자의 생각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의 끈이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의 법적 책임이 얼마나 질기고 무서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한 부부는 수십 년간의 신뢰관계 속에 우리 돈을 함께 관리했지만 이혼 후 횡령이라는 무서운 오해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다행히 법의 현명한 판단으로 누명은 벗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다른 한 부부는 닥쳐온 경제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눈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재산도 지키지 못하고 부부관계마저 법적으로 끝나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마지막 부부는 법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방치한 채 살아오다 결국 폭력이라는 비극과 형사처벌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황혼이혼은 수십 년의 삶을 정리하는 매우 중차대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돈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이고 민감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 돈 문제 때문에 평생의 동반자를 형사범죄자로 만들거나 법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부부 사이의 재산 관리를 섣불리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고 평생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빚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얄팍한 꾀는 더 큰 법적 함정으로 돌아와 소중한 보금자리마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혼의 과정에서 재산 문제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모든 재산을 공개하고 각자의 기여분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혼 후에도 계속될지 모르는 제2의 전쟁을 막고 진정한 제2의 인생을 평온하게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황혼이혼은 결코 인생의 실패나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남은 삶을 더 나답게, 더 행복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살기 위한 새로운 선택이자 용기 있는 출발일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출발이 쓰라린 법정 다툼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현명하고 정직하게 지난 세월의 매듭을 짓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고소장부터 내밀거나 얕은 꾀로 법을 피하려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민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